한때 세계 최강의 항공모함을 자랑했던 미국이 갑자기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소 15년은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와 독일까지 가세하면서 미국의 자존심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그때 누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이 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은 고요해졌고 모두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렸습니다. 한때 미국의 기술을 배우던 나라 이제는 전 세계가 도움을 구하는 나라가 된 한국. 부산의 한 작업장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녹슨 철을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의 기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세계 최고의 조선소, 한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긴급 소집된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지중해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 현장 트루만호 상선과의 충돌 사고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미아 해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때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스가 포기했다는 것이었다. 전통 강국 조선조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그때 방 뒤쪽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한국이라면 가능할지도 몰라. 한국. 나는 코웃음을 쳤다. 하지만 그 말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미의회 국방산업 분석 소속 선임 연구원이자 20년간 미 해군을 자문해온 전문가죠. 제게 메이드 인 아메리카는 신앙이나 다름없었고 세계 최강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저는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사건은 2025년 3월 12일에 일어났죠. 지중해 한복판에서 10만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 트루먼호가 민간 상선과 충돌한 겁니다. 선체가 찢겨 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날이 하필 미 해군 250주년 기념식 당일이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는 가장 위대한 해군이라며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었죠. 하지만 현장의 트루먼호는 어땠습니까? 찢겨나간 상처를 가리기 위해 거대한 청각이 덮여 있었습니다. 낡고 지저분한 천이 세계 최강의 상징을 덮고 있었던 겁니다. 해군 재건, 프로젝트 책임자인 존 매튜 제독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술이 견적을 받아봤습니다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스의 헬레닉 조선소, 이탈리아의 핑칸티엘이 모두 거절했습니다. 회의실이 또 한 번 얼어붙었죠. 그리스라면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우리 해군 함정을 수리해온 전통의 동맹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조차 불가능하다며 손을 들었다는 겁니까? 선체 복원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그들의 공식 답변이었습니다. 매튜 제독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리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미국의 기술력 자체가 한계에 부딪혔다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고칠 능력조차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뒤편에 앉아있던 국방부 실무진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죠. 한국의 조선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죠.
한국은 빠르고 저렴하게 배를 찍어내는 하청 기지일 뿐 아닙니까? 세계 최강의 핵 추진 항공모함을 고치겠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워싱턴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긴급 속보를 터뜨렸죠. 한국의 도움 없이 미 해군 재건 불가능. 일면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냉정했습니다. 미국의 조선 기술력은 이미 20년 전에 멈춰 있다. 트루먼 호수리는 한국 기술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언론이 너무 성급한 거 아닙니까? 한국은 아직 검증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다시 회의실로 소집됐습니다. 매튜 잭이 두 툰만 보고서 3권을 제 앞에 내려놨죠. HD 현대, 한화, 삼성의 기술 보고서입니다. 검토하고 의견 주십시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블록 조립 시스템, AI 조선소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낯선 용어들이 페이지마다 가득했습니다. 블록 조립이라고요. 철판을 거대한 퍼즐처럼 조립한다는 겁니까? AI가 용접을 한다고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이런 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진짜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저는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묘한 불안감이 서서히 엄습해 왔습니다. 설마 이게 정말 가능한 겁니까? 보고서 한 구절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HD 현대울산 조선소는 AI 시뮬레이션을 통해 1층까지 공정을 미리 예측하고 조립 시간을 30% 단축시킨다. 1층까지 공정을 미리 예측한다고요? 그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춰서 있었습니다. 매튜 제독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앤더슨 자네가 직접 가보게 한국의 기술력을 검증하고 정확한 보고서를 올려주게 저는 잠시 망설였죠. 직접 가서 확인하자는 겁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없네. 트루먼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항구에 묶여 있고 태평양 함대의 작전 능력이 30% 이상 감소한 상태라네. 확인이 필요하네. 그들의 한계를 명확히 밝혀주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직접 가서 그들의 한계를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자존심을 고칠 수 없다는 걸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명확히 보고하겠어요. 저는 의심과 냉소를 가득 안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HD 현대의 울산 조선소 세계 최대 규모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규모가 기술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한화의 AI, 용접 시스템 정밀도 99.8%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과장이겠죠? 삼성의 디지털 트윈 기술 실무를 만들기 전에 가상으로 완벽하게 구현한다고요. 도저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곧 목격하게 될 것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기적에 가까운 무언가라는 걸 말입니다. 제 오만함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부산 남군 기지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죠. 공기가 달랐습니다. 미국의 조선소에서 느껴지던 그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팽팽하게 긴장된 하지만 완벽하게 통제된 질서가 느껴졌죠. 부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멈춰졌습니다. 제 눈앞에 두 척의 군함이 나란히 정박해 있었죠. 왼쪽은 미 해군의 블루리지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최고령 함정이죠.
1970년에 진수된 55년 된 노병입니다. 세월의 흔적이 선체 곳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지스함 정조 대왕암이었습니다. 선체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같은 바다에 떠 있는데 마치 50년의 시간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HD 현대의 박형식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과묵한 인상의 남자였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의 인사는 짧았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었죠. 저는 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술자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조선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박형식 수석이 앞장섰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저는 창밖을 주시했죠. 제가 상상했던 시끄럽고 붉은 쇠물이 튀는 공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거대한 흰색 건물들이 질서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저게 전부 조선소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일부입니다. 울산 전체 단지는 이것보다 3배 더 큽니다. 박형식 수석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한 멈춰섰습니다. 기계에 소음이 없었습니다. 망치 지질 소리도 용접 불꽃도 고함치는 인부들도 없었죠. 대신 거대한 질서가 존재했습니다. 수십 대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조선소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박형식 수석이 저를 한 플랫폼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AA 시뮬레이션 시스템입니다. 그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자 거대한 화면이 켜졌죠. 화면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톤의 금속 블록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립되고 용접되고 검사되는 모든 과정이 화면 속에서 완벽하게 재현되고 있었죠. 이게 대체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디지털 트윈입니다. 실물을 만들기 전에 가상에서 먼저 완벽하게 만드는 겁니다. 박형식 수석이 설명했습니다. 1층까지 공정을 미리 예측하고 발생 가능한 오류를 사전에 제거합니다. 그래서 조립 시간을 30% 단축시킬 수 있죠. 1층까지 공정을 미리 예측한다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정확히 10초가 걸렸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던 겁니다. 현실에서 배를 짓는 게 아니라 가상에서 완벽하게 지은 배를 현실로 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용접선 하나하나까지 AI가 예측합니다. 박형식 수석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금속 블록의 전면이 확대되었죠. 온도, 습도, 금속의 팽창까지 계산해서 최적의 용접 지점을 찾아냅니다. 오차율 0.72%입니다. 오차율 0.72%라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최고 조선소도 오차율 5%를 자랑하는데 말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실제 작업장이 보였죠. 거대한 로봇 팔들이 정확하게 움직이며 철판을 용접하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튀었지만 소음은 최소한이었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제어실에 있습니다. 직접 작업하는 게 아니라 AI를 감독하는 겁니다. 박형식 수석이 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15년은 뒤처져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미국의 조선소에선 아직도 인부들이 직접 망치를 들고 철판을 두드리고 있는데
여기선 AI가 모든 걸 계산하고 로봇이 완벽하게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달랐습니다. 트루먼 수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형식 수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가능합니다. 블록 모듈 방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손상된 부분을 통째로 교체하는 겁니다. 통째로 교체한다고요. 수백 톤짜리 블록을 미리 제작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겁니다. 마치 레고처럼 말입니다. 레고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10만 톤짜리 항공모함을 레고 조립하듯 고친다는 겁니까? 하지만 박형식 수석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이미 시뮬레이션은 끝났습니다. 성공률 98.7%입니다. 그가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죠. 트루먼호의 3D 모델이 화면에 떠올랐고 손상된 부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블록이 끼워지는 과정이 애니메이션으로 재생되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테스트 블록 조립 시연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박형식 수석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봐야만 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죠. 작업장을 나서는 순간 박형식 수석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우리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를 돌아봤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심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을 추구합니다. 98%로는 부족합니다. 99.8% 꿰떠여야 합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뭔가를 봤습니다.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만함은 아니었죠. 기술에 대한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존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예술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아름다웠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오늘 본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AI 디지털 트윈 블록 조립, 오차율 0.72%, 모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비웃었던 한국이, 제가 무시했던 기술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실제 블록 조립을 직접 확인해보고 최종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짐했죠. 하지만 이미 제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해낼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부산에서의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CNN 뉴스를 켜놓고 있었죠. 한국의 기술력을 확인하느라 정신없던 저는 워싱턴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뜬 속보를 보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트럼프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500억 달러. 현금 선투자 요구. 뭐라고요?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세울 앞두고 파격적인 요구를 했습니다. 3조 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선투자를 요구했으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워싱턴의 매튜 제독이었죠. 앤더슨 뉴스 봤나? 그의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방금 봤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거야. 한국이 우리 기술을 원한다면 먼저 돈을 내놓으라는 거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동님 상황이 정반대 아닙니까? 우리가 한국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매튜 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대통령은 다르게 보고 있어. 한국이 미국 시장 접근을 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죠. 트럼프는 한국을 돈줄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한국은 우리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합니까? 앤더슨 자네가 현장에 있으니까 한국 측 반응을 취재해 보게.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 대응할 수 있어. 매튜 제독이 지시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HD 현대 측에 연락했더니 산업통상부의 이지은 과장을 소개해 주었죠.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분입니다. 인터뷰가 가능할 겁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서울 세종로의 한 건물에서 이지은 과장을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호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악수를 나누는 그녀의 손에 힘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커피 드시겠습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시간이 촉박해서요. 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지은 과장은 잠시 커피를 마시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죠. 앤더슨 박사님, 저희는 이번 협상을 단순한 비즈니스로 보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주권의 문제입니다. 국가 주권이라고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죠. 3억 500억 달러 선투자를 하면 우리는 미국에 종속됩니다. 기술을 팔고 돈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지은 과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술을 팔지 않습니다. 협력을 원하는 겁니다. 차이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술을 팔면 우리는 하청업체가 됩니다. 협력을 하면 우리는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겁니다. 그 힘을 돈으로 팔 순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트럼프는 숫자만 보고 있었고 한국은 미래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한국은 협상을 거부하시겠다는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거부가 아닙니다. 조건을 다시 설정하자는 겁니다. 이지은 과장이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입니다. 한미 조선 동맹이죠?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건 단순한 수리가 아닙니다. 미해군 전체의 재건입니다. 트루먼호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잠수함, 구축함, 지원함까지 포함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10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선투자를 거부하십니까? 이 정도 규모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다 아닙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돈을 먼저 받으면 우리가 약자가 됩니다.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동등한 파트너로 협상하고 싶습니다. 이지은 과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도 부산에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 기술이 어느 수준인지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AI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오차율 0.2%의 2%의 완벽함을 직접 목격했죠. 보았습니다.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는 굳건하는 게 아닙니다. 제안하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을 언급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죠. 이지은 과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중국이 손을 내밀 겁니다. 중국이라고요? 중국은 이미 우리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문을 닫는다면 우린 다른 선택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겁니까? 태평양의 군사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건 미국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은 미국에 있습니다. 이지은 과장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트럼프는 돈을 보고 있었고 한국은 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실체를 제가 부산에서 직접 확인했죠. 한국은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미국 해군을 재건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각하께 현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첫 문단을 쓰고 나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내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트럼프가 믿어줄까요? 하지만 진실을 써야 했습니다. 제가 전문가로서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라 들어야만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니까요.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태평양 함대 운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협상 조건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쓰고 보고서를 전송했습니다. 다음 주 테스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 블록 조립을 확인하고 나면 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 도시가이 나라가 미국의 미래를 쥐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압박하고 있었지만 진짜 압박받는 건 우리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미국의 오만함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결국 이론일 뿐 아닙니까? 저는 서울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완벽하다고 해서 현실에서도 완벽하리란 보장은 없죠. 디지털 트윈이 아무리 정밀하다 한들 수백 톤짜리 쇠덩어리를 밀 단위로 조립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저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죠. 박형식 수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테스트 준비 완료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울산 제3도크로 오십시오. 간결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죠.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산행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확인이 될 겁니다. 이 테스트가 성공하면 워싱턴에 최종 보고서를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실패하면 저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울산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죠. HD 현대의 제3도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당한 인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해군 실무진 5명이 워싱턴에서 급파되어 왔더군요. 그들 역시 저처럼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앤더슨 박사 정말 가능한 겁니까? 한 해군 장교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었죠. 테스트 현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한 도크 안에 2개의 금속 블록이 놓여 있었죠. 각각이 300톤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트루먼호의 손상된 선체 부분을 그대로 재현한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한 블록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고 다른 한 블록은 50m 떨어진 곳에 대기하고 있었죠. 저 2개를 맞춘다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오차 범위 1mm 이내로 정확히 결합시킵니다. 박형식 수석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1mm라고요. 300톤짜리 쇠덩어리를 종이 한 장 두께로 정밀하게 맞춘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론적으론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론 불가능하죠. 바람만 불어도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금속은 팽창하거나 수축합니다. 그런데 1mm 오차로 맞춘다고요. 박형식 수석이 엔지니어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갔죠. 통제실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테스트 시작합니다. 확성기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이었죠. 거대한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2번째 블록 위로 이동했죠. 크레인의 케이블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300톤의 금속 덩어리가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였죠. 현장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블록이 천천히 수평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단위로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블록은 여전히 공중에서 제 위치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죠. 15분이 지났을 때 블록이 첫 번째 블록 바로 위에 정지했습니다. 박형식 수석이 태블릿을 들고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위치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죠. X축 오차 0.1, Y축 오차 0. 3mm의 지축 정렬 완료.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00톤을 0.3m 오차로 제어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강 시작합니다. 확성기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크레인이 아주 천천히 정말 조심스럽게 블록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cm씩, 아니 그보다 더 느린 속도로 말입니다. 현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죠. 기계음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5분이 더 지났습니다.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이 10cm, 5cm, 3cm로 좁혀지고 있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있던 미해군 장교가 손에 땀을 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과연 맞아 떨어질까? 1cm 격정 전 5cm. 그리고 마침내 2 블록이 만났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충격도 마찰음도 아무것도 없었죠.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2개의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완벽하게 결합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결합 완료. 최종 오차 0.7mm. 박형식 수석이 발표했습니다. 현장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하지만 저는 환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충격에 빠져 있었으니까요. 저는 막 목격했습니다. 수백 톤의 쇠덩어리가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오차로 완벽하게 조립되는 걸 말입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예술이었습니다. 박형식 수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블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놀라웠죠. 두 블록의 전면이 완벽했습니다.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이음새가 느껴지지 않았죠. 마치 원래부터 하나의 금속 덩어리였던 것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형식 수석이 땀을 닦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감정이 실려 있었죠. 미국의 트루먼 호든 한국의 정조대왕함이든 이건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국가를 지키는 심장입니다. 그래서 완벽해야 합니다. 모네펠판토로는 부족합니다. 99.8%여야 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심장이 멈춰 있다는 걸 말이죠.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뒤처졌던 겁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완벽함을 포기하고 적당함에 만족했던 겁니까? 트루먼호는 청악으로 덮여 있었고 한국은 0.7cm의 완벽함을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미해군 실무진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다른 장교가 물었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사실대로 쓰겠습니다. 한국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현장을 떠나기 전 거대한 블록을 바라봤습니다. 600톤의 금속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었죠. 이게 한국의 기술력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 테스트가 끝나고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HD 현대의 블록 조립 기술은 검증되었다. 오차율 0.7mm 이는 미국의 어떤 조선소도 구현할 수 없는 수준이다. 첫 문장을 쓰면서 저는 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꾸게 될까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트루먼호 수리는 한국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다. 의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현장에서 검증된 사실이다. 저는 계속해서 타이핑했죠. 전문가로서 제가 본 것을 정확히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울산에서 본 그 광경으로 가득했죠. 보고서를 거의 다 작성했을 때 핸드폰에 CNN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죠. 트럼프, 한국의 최후 통첩 72시간 내 3,100억 달러. 선투자 조건 수용하지 않으면 관세 폭탄 부과. 뭐라고요? 지금이 타이밍의 최후 통첩이라니요. 저는 급히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강력한 압박에 나섰다. 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선투자를 72시간 내에 약속하지 않으면 한국산 자동차 조선 철강전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돈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의 매튜 제이였죠. 앤더슨 뉴스 봤나? 그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방금 봤습니다. 제동님,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거야. 협상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거지. 돈을 먼저 확보하고 기술은 나중에 받겠다는 전략이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동님 상황이 정반대 아닙니까? 제가 울산에서 확인한 건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답답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앤더슨. 하지만 대통령은 다르게 보고 있어. 한국이 미국 시장을 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돈으로 압박하면 굴복할 거라고 믿는 거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돈줄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한국은 우리의 생명줄이었죠. 제동님 보고서를 지금 당장 올려야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현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빨리 완성하게. 상황이 급박해. 매튜 제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워싱턴은 지금 한밤중이겠죠. 하지만 이 보고서는 지금 당장 올라가야 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울산 테스트 결과, 한국의 기술 수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미국 해군의 현실이었습니다. 현부로 미해군 잠수함 36%가 정비되기 중장을 쓰면서 손을 멈췄습니다. 이 수치가 대통령의 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구축함 42%, 보급함 38%, 태평양 함대의 작전 가동률 58%, 냉혹한 숫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죠. 저는 다음 문단을 썼습니다. 트루먼호 수리 불가. 그리스, 이탈리아 등 전통 조선국 모두 기술적 한계로 포기. 미국 내 조선소 역시 선체 복원 능력 부족.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마스가 프로젝트 협력 없이는 태평양 함대 운용 자체가 불가능함. 저는 마지막 문단을 작성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협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관세는 경제적 압박 수단이지만 기술은 군사적 생존 수단입니다.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울면 태평양은 우리 손을 떠납니다. 중국 해군은 이미 350척을 넘어섰고 우리는 290척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중 40%가 작동 불능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어쩌면 너무 날카로웠는지도 모르죠. 트럼프가 이걸 읽고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저를 해고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대통령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으니까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조선 기술 없이는 태평양 함대 운용, 불가 마이너스 긴급 안보 평가 보고서. 저는 전송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려놓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 게 바뀔 겁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클릭했습니다. 전송 완료.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보고서는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해군 사령부로 전송되었고 거기서 국방부로 그리고 백악관으로 올라갈 겁니다. 아마도 몇 시간 안에 트럼프의 책상 위에 놓일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에선 곧 폭풍이 일어날 겁니다. 제 보고서가 도착하면 그리고 트럼프가 그걸 읽으면 말입니다. 그는 협상을 폭탄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죠. 바로 붕괴 직전에 미해군이라는 현실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매튜 제독이었습니다. 보고서 받았네. 지금 국방장관과 함께 검토 중이야. 내일 아침 대통령에게 올라갈 거야.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자네가 쓴 대로야. 우린 정말 한국이 필요해. 이 숫자들을 보니 등골이 오싹하더군. 제동님 사실대로 썼을 뿐입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더 무서운 거야. 이게 과장이 아니라 팩트라는 게 말이지.
매튜 제독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백악관에서 난리가 날 거야. 각오하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워싱턴 시각으로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서울 호텔 방에서 잠을 설치고 있었죠. 시차 때문에 제 몸은 아직 한국 시간에 맞춰져 있었고 핸드폰을 확인해 봤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백악관에 도착했을 텐데 왜 소식이 없는 겁니까? 설마 묻혀버린 건 아니겠죠.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백악관 상황실이었죠. 앤더슨 박사님, 지금 당장 화상회의 준비하십시오. 대통령께서 직접 통화를 요청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지금요, 새벽 3시인데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각하께서 보고서를 읽으셨습니다. 15분 후 연결됩니다. 준비하십시오. 저는 급히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으면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죠. 트럼프와 직접 대면하는 순간 말입니다. 노트북을 열고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하자 연결되기 화면이 떴고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분명 화가 나 있을 겁니다. 제 보고서가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테니까요. 화면이 켜지면서 백악관 오벌 오피스가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져 있었죠. 책상 위에 2개의 보고서가 놓여 있는 게 보였는데 제 보고서와 해군 사령부의 보고서였습니다. 그 옆엔 국방장관 해군 참모총장 안보좌관이 긴장한 표정으로 써 있었습니다. 앤더슨인가 트럼프가 저를 노려보며 물었고 그의 목소리엔 분노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대통령 각하.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죠. 자네가 이 보고서를 썼나? 그가 제 보고서를 집어들며 따져 물었습니다. 네, 제가 작성했습니다. 각하 제가 답하자 트럼프가 보고서를 책상에 내리쳤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인가? 우리 해군을 모욕했어.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네는 미 해군이 고철덩어리라고 썼어. 우리는 세계 최강의 해군이야. 가장 위대한 함대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흔들리지 않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순간을 준비해 왔으니까요. 대통령 각하 저는 고철덩어리라고 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작전 불능 상태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건 모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트럼프의 눈이 더욱 날카로워지면서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사실이라고? 어떻게 감히 우리 해군을 그따위로 평가할 수 있나? 저는 잠시 침묵하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죠. 각하, 저는 20년간 미 해군에 자문해온 전문가입니다. 제가 울산에서 본 AI 조선 시스템은 우리가 최소 15년 이상 뒤처진 기술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말을 끊으려 했지만 저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300톤짜리 금속 블록을 0.7mm, 7mm 소차로 조립하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리 조선소는 5mm 오차도 힘겹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쩌란 건가? 트럼프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그들 없이는 트루먼호는 항구에 묶인 고철일 뿐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죠.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각하 그리스도 포기했고 이탈리아도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 조선소들도 기술적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한국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트럼프가 참모진들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 우리가 정말 한국 없이는 배 한 척 제대로 못 고친다는 거냐?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동요가 느껴졌죠. 국방장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카 앤더슨 박사의 보고서는 정확합니다. 우리 조선 산업은 지난 20년간 심각하게 쇠퇴했습니다. 쇠퇴라니? 우리가 세계 최강인데 무슨 쇠퇴를 말하는 건가? 트럼프가 소리쳤지만 해군찬 모 총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카 최강은 과거형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죠. 현재 우리 잠수함 함대의 36%가 정비소에 묶여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부품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트럼프가 말을 잃은 것처럼 보였죠. 그럼 대안은 뭔가 그가 낮은 목소리로 외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 너머들의 얼굴을 지켜봤는데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가카 해군찬 모 총장이 길고 무거운 침묵을 깨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앤더슨 박사의 보고서가 맞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우리 함대를 재건할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 놓았죠. 인정한 겁니다. 미 해군 최고 위층이 한국에 대한 의존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였습니다. 트럼프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저는 화면 너머로 그의 표정 변화를 주시했는데 분노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무언가를 계산하는 표정으로 바뀌고 있었죠. 그는 정치인이었으니까요. 현실을 빠르게 계산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앤더슨 트럼프가 다시 저를 불렀는데 이번엔 목소리 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자네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가카 직접 봤습니다. AI가 모든 공정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로봇이 완벽하게 실행합니다. 그들의 조선소는 전통적인 공장이 아니라 컴퓨터 연구소에 더 가깝습니다. 중국은 어떤가? 중국도 그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나? 트럼프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신중하게 답했죠. 중국은 빠르게 추격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 수준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카, 만약 한국이 중국과 손잡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트럼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게. 그가 날카롭게 물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카, 제가 서울에서 산업통상부 실무진을 직접 만났는데 그들은 우리가 협상을 거부하면 다른 선택지를 고려하겠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중국이 이미 접촉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이 우리를 버리고 중국으로 간다는 거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실을 전달했습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각하 그들은 기술을 단순히 파는 게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관세 폭탄을 터뜨리면 그들은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보 보좌관이 긴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각하의 조선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태평양 군사 균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중국 해군이 기술적으로도 우리를 추월하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는데 그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겁니다. 각하 결정하셔야 합니다. 국방장관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72시간 시한이 내일 자정에 만료됩니다. 관세 폭탄을 부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협상 조건을 재검토하시겠습니까?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트럼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화면 너머로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자존심과 미국 해군의 패권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돈을 받아내는 것과 기술을 확보하는 것 중에 무엇이 국가에 더 중요한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의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뿐이었습니다. 회의는 여기까지다. 트럼프가 갑자기 말을 끊으며 선언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다시 모이자. 그때 최종 결정을 발표하겠다. 화면이 꺼졌고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호텔 창밖을 바라봤는데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협상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걸린 기술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이죠. 저는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진실을 말했고 대통령이 그 진실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의 결단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다는 속보가 터졌습니다. 저는 서울 호텔방에서 실시간 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죠. CNN이 생중계를 시작했고 트럼프가 단상에 오르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무거워 보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여러분, 트럼프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미국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결정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준비된 원고를 내려다봤죠. 한국과의 협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시급한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3,500억 달러 관세 협상과 투자 논의를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잠정 보류라고요? 트럼프가 물러선다는 겁니까? 우리 해군은 세계 최강입니다. 하지만 최강을 유지하기 위해선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가 계속 말을 이어갔죠. 한국은 조선 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가 실제로 인정한 거죠. 한국의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오늘부로 한미 조선동맹 마스가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합니다. 트럼프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리 계약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는 여전히 위대하지만 이제 메이드 위드 코리아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메이드 위드 코리아라고요? 저는 그 단어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이 한국과의 협력으로 재정이 되는 순간이었죠. 트럼프가 서명식을 위해 펜을 집어들었고 한국 측 대표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두 사람이 문서에 서명하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CNN은 즉각 헤드라인을 뽑아냈습니다. 트럼프 해군을 살리기 위해 한국 기술력 앞에 고개 숙이다. 저는 그 헤드라인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였다는 표현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현실을 인정했다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매튜 제독이었죠. 앤더슨 봤나 자네가 해냈어. 그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저 사실을 보고했을 뿐입니다. 제독님, 제가 겸손하게 답했죠. 아니야. 자네가 없었다면 우린 재앙으로 치달았을 거야. 관세 폭탄을 터뜨리고 한국을 잃었을 거라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트럼프는 돈을 포기한 게 아니었죠. 잠정 보류라고 했으니까요. 그는 돈보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잠시 미룬 것 뿐이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해양 패권 말입니다. 그리고 그 패권을 유지할 유일한 열쇠가 한국이라는 것을 그가 마침내 인정한 겁니다. 며칠 후는 다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의 첫 실무 회의가 열리기 때문이었죠.
HD 현대 본사 회의실에는 미해군 실무진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박형식 수석이 저를 반겼습니다. 축하합니다. 앤더슨 박사님, 우리가 함께 일하게 되었네요. 영광입니다. 제가 악수를 청하며 답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고 트루먼호 수리 일정이 논의되었죠. 블록 제작의 3개월 현장 운송과 조립의 2개월 총 5개월이면 트루먼호가 다시 작전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박형식 수석이 설명했습니다. 미해군 장교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5개월이요? 우리 계산으론 최소 2년이었는데요. 한 장교가 물었고 박형식 수석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게 블록 조립 시스템의 힘입니다. 이미 시뮬레이션은 완료되었고 제작만 하면 됩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2년이 5개월로 단축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다시 부산항 부두를 찾았습니다. 블루리지암과 정조대왕이 여전히 나란히 정박해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광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과거와 미래의 대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함께 미래로 나아갈 파트너였으니까요. 저는 부두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트루먼호의 상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박형식의 손끝에서 이지은의 결 속에서 저는 기술보다 깊은 무언가를 봤습니다. 그것은 신뢰였고 그리고 인간의 의지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저는 그들의 한계를 증명하러 왔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증명된 건 우리의 한계였죠. 그리고 그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제 세계 해양의 중심엔 단 하나의 이름이 새겨질 겁니다. 메이드 위드 코리아. 미국 해군의 심장엔 이제 한국이라는 이름이 함께 뛰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결론이었고 그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혼자 서는 게 아니라 함께 서는 거라는 걸 깨달았죠. 마스가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에 와 있었죠. 울산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미해군 군수 지원함 앨런 셰퍼드함이 도크에 들어와 있었고 HD 현대 엔지니어들이 이미 정비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박형식 수석이 저를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3주 전에 입항했고 벌써 주요 시스템 점검이 끝났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죠. 예상보다 손상이 심했지만 우리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모든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2주 후면 완전히 새 배처럼 복원될 겁니다. 2주요? 미국에서 했다면 6개월은 걸렸을 작업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화가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미해군 최고 위직이었던 토마스 앤더슨 전 소장을 사장으로 영입하면서 말이죠.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했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고 박형식 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화가 필리 조선소를 완전히 현대화시킬 계획입니다. 우리 AI 시스템을 이식하고 미국 현지에서 직접 함정을 정비하는 거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을 하청기지로 무시했던 제가 지금은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고 기술을 전수하는 광경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토마스 앤더슨 전 소장님은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설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한화에 연락했죠.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울산 조선소 교육센터에 리해군 기술자 수십 명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한국 엔지니어에게 블록 조립 기술을 배우고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제가 박형식 수석에게 물었습니다. 미해군에서 요청했습니다. 기술자들을 파견해서 우리 시스템을 배워가겠다고 말이죠. 저는 교육장 뒤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AI 시뮬레이션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고, 미해군 기술자들이 열심히 노트에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금속의 열팽 착률까지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용접 시점을 0.71초 단위로 조정할 수 있죠. 한국 엔지니어의 설명에 미국 기술자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과거엔 우리가 미국에 배우러 갔었죠. 박형식 수석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1950년대엔 미국 조선 기술을 배우기 위해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샌프란시스코로 갔었습니다. 70년 만에 역사가 뒤바뀐 겁니다. 저는 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70년 만에 역전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극적인 변화입니까? 다음 날 저는 워싱턴에서 온 공식 문서를 받았습니다. 미해군 사령부가 발표한 성명서였죠. 미해군은 한국의 조선 기술 협력 없이는 태평양 작전 수행이 불가능함을 공식 인정한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해군이 한국 기술 없이는 작전조차 불가능하다고 공식 인정한 겁니다. 이제 우리 함대의 40%가 한국 기술로 유지됩니다. 매튜 제독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트루먼호는 다음 달이면 완전히 복원되고 잠수함 10비척이 한국에서 정비를 기다리고 있어. 우린 완전히 한국에 의존하게 된 거야. 그의 목소리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자존심이 상한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부산 남부에 다시 섰습니다. 몇 달 전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은 장소였죠. 블루리지암과 정조대왕이 여전히 나란히 정박해 있었지만 이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블루리지암은 곧 한국 기술로 현대화될 예정이었고 정조대왕함은 더 이상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파트너였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박형식 수석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들의 한계를 증명하러 왔습니다. 한국은 빠르고 저렴한 하청기지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박형식 수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단순히 빠르고 저렴한 것이 아니라 최고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조선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해양의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몰락을 취재하러 왔다가 한국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트루먼 후의 상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박형식의 송긋과 이지은의 결속에서 저는 기술보다 깊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신뢰였고 인간의 의지였습니다.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은 70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일어섰고 미국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운 것을 뛰어넘었고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이 아닐까요? 마지막 문단을 작성했습니다.
이제 세계 해양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새겨질 것입니다. Made with Korea. 미국 해군의 심장에도 코리아라는 이름이 함께 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70년 전 작은 출발에서 시작한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최강 미국 해군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방송 T였습니다.